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들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굴곡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살면서 인생의 굴곡이 크지 않은 편이라 나름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신은 사람 모두를 공평하게 만든다고 하더니 젊을 때 인생에 큰 굴곡이 없어서 그런가 나이 60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크게 한 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즐겁게 살다 보면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피할 수 없으면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죠. 저는 28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의 권유로 동갑인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했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 후 결혼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끼리 마음을 맞춰 자식들의 결혼을 주선해주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맞으면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선을 보러 나갔는데 다행히 조건도 괜찮았고 성격도 꽤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만난 지 약 1년 만에 결혼했어요. 보통 선을 보고 결혼하는 것은 실패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 성격이 굉장히 착하면서도 가정적인 모습이 있어 좋았죠. 게다가 애정을 서슴없이 표현하는 사람이어서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는 din꼬부부로 유명했어요. 저희 남편은 평생을 바닷가 동네에서 살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뱃사공으로 일하시는 시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요리를 해내요. 젊은 나이부터 배를 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생선배도 가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평생을 바닷가 동네에서 살아왔고 동태탕 가게를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생선에 잘 만질 수 있었죠. 그래서 시집을 가게 된 후에는 시장 내에 있는 가게를 얻어 생선 가게를 운영했어요. 남편이 새벽 일찍 나가 생선을 잡아오면 저는 그걸 받아 시장에 내놓고 팔았죠. 아무래도 바로 잡아온 생선을 내놓고 팔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저희 집 생선이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덕분에 외동딸이 배우고 싶어 하는 거, 먹고 싶어 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죠. 그런데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있다고 하잖아요. 5년 전 딸이 대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쯤 남편이 타던 배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발생했어요. 나게 되었죠.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장사 준비를 하기 위해 가게 청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변 시정상인 한 명이 주를 다급하게 찾았고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이 윤지, 엄마, 지금 가게 청소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상철 씨, 바다에서 사고가 나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가게 일을 놔두고 빨리 한국 쪽으로 가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고라니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다친 것 같다는데. 저는 남편의 살구 소식을 듣고 난 후 다급하게 바닷가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배는 크게 망가져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남편은 이미 응급처가 와서 데리고 갔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상인 중 한 명이 남편이 실려간 병원 이름을 알고 있어서 울며불며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응급실에 들어갔고 비로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남편의 목숨은 위태롭지 않지만 문제는 하반신 마비가 온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사고로 충격을 받아 잠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갑자기 하반신 마비라니 예상치 못한 일이라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아무리 애써도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남편은 이제 어떻게 하냐고 앞으로는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거냐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생선 가게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남편이 매일 새벽에 잡아온 것을 판매하던 방식이라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제 눈치를 많이 보며 말끝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여보, 요즘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아이 미안해. 아니야. 당신도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뭐가 그렇게 미안해? 내가 뱃일을 못 나가서 가게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게 그게 좀 문제야. 당신이 매일 새벽에 잡아오는 생선을 팔았는데 이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양식장에서 매일 생선을 공습하는 건 어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탁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양식장 품질이 떨어질 테니 괜찮을까? 아니, 물론 매일 새벽에 잡아오는 것과는 다르지 하지만 언제까지 생선 가게 놀릴 수는 없잖아. 지금 가게 문연 지 2주일째야. 저는 고민 끝에 남편 말처럼 양식장에서 생선을 공수받아 생선 장사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주방장이 바뀌면 손님들이 가장 함께 변경된다. 먼저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요리된 음식은 아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생선의 품질이 확 달라지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만 되었죠. 나름대로 생선 가게를 살려보고자 생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부들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보통은 경매장에 가져다 대량으로 판매를 하니까 쉽지 않더군요. 결국 운 좋은 성씨를 이루던 저의 가게에는 손님이 뚝 끊기게 되었어요.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죠.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했어요. 생활비뿐만 아니라 남편의 재활 치료비와 나의 대학교 학비까지 보태주어야 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등골이 휘도 못해 꺾였죠. 물론 딸도 집안 사정을 이해하고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집에 보탬이 있었지만요.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운영하던 생선 가게를 팔기로 결정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차린 가게이니 제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한 곳이었는데 새 주인을 찾아줘야 하니까 기분이 참 묘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어쩌겠나 싶어서 생선 가게를 새 주인에게 넘기고 그 돈으로 딸의 대학교 학비와 남편 재활치료비 그리고 생활비에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주변에 있는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안쓰러워했어요. 그래서인지 매일 같이 불편한 몸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집안일을 도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당신, 오늘도 설거지랑 청소해 놓은, 그만해요. 요즘 제 상태가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냥 쉬고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냥 나가서 식당에서 일하느라 고생할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돼.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 맨날 미안하고 고맙다고만 하면 가족이 뭐 돼?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맨날 미안하고 고맙다고만 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쉬자고 생각해. 남편 덕분에 딸이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건 알아. 좀 더 고생해봐야겠어? 결혼해서 손질만 하다가 이젠 함께 쉬어도 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죠. 그래도 2년 정도 죽기 살기로 버티니까 어느새 딸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곧바로 취직을 준비해 회사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덕분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었죠. 여기서 남편만 재활치료에 성공해서 걸을 수 있게 된다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몇 년이 지나도록 하반신마비가 지속되더라고요. 남편은 하반신마비가 지속되는데 재활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관두겠다고 밖에 나가 움직이지 않는 일이라도 찾아보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만류했어요. 하반신마비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재활치료를 하다 보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예전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니까 계속 받으라고 했죠. 결국 저의 말에 남편은 재활치료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사고로 하반신마비가 된 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을 때였죠. 딸은 어느덧 27살이라는 아이가 되었고 취직한 회사에서 꾸준히 근무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딸도 긴장이 되었는지 부모를 앉혀놓고 한동안 우물쭈물하더군요. 저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빨리 하라고 재촉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아유, 엄마 심장 떨어지겠다. 그게 엄마 아빠, 나 결혼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얼마 전에 프로포즈도 받았어. 뭐,
아니, 너 매일 집에 일찍 들어와서 연애에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언제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대? 그게 벌써 2년이나 됐어. 회사에서 같은 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엄마, 아빠만 괜찮다면 이번 주에 데리고 와서 소개시킬까 하는데 괜찮지? 그럼 괜찮지. 아, 어디 한번 데리고 와라. 아빠가 괜찮은 사람인지 제대로 봐줄 테니까.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나서 저는 기분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바쁘게 살고 있는 와중에 연애는 언제 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결혼을 시키기도 전부터 외동딸을 빼앗긴 듯한 기분이 들었죠. 남편도 딸이 방에서 나갈 때 언제 결혼시키나 했는데 벌써 저렇게 커서 부모한테 결혼할. 여러분, 제 시각으로는 이 문장에는 다음과 같이 구두점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를 소개시키겠다고 할 때 마음이 조금 이상하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직 딸이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린 게 아니냐며 죽음을 걱정한다고 했어요. 제 내세를 토해 요즘 세대의 27살이면 한창 예쁘게 꾸미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녀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오겠다던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식당에 휴가를 내어 일찍부터 다양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저녁 약속 시간에 맞추어 예비사위가 집에 인사를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저는 이규진이라고 합니다. 아이, 그렇군요. 만나서 반가워요. 추울 텐데 어서 들어오세요. 예, 장모님. 감사합니다. 아이, 그래요? 우리 딸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로 30입니다. 장인어른. 윤지랑 제사의 차이는 뭔지 알아? 지금 부모님들은 뭐 하셔?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교사로 계십니다. 사실 둘 다 나이가 어려서 걱정을 했었는데 예비사위가 어른에게 대하며 품종이 좋아 보이는지도 봐주셔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예비사위의 집안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았죠. 무엇보다 언뜻 보기에도 예비사위가 딸을 많이 아끼는 듯 보였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종종 반찬을 올려주고 머리카락도 넘겨주는 등 예쁘게 대해주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예비사위와 딸이 결혼하면 알콩달콩 잘 살 것 같았죠. 무엇보다 시부모님 직업이 좋아서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면 잘 보낼 것 같아서 저와 남편은 기꺼이 예비사위와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렇게 예비사위가 집에 다녀갔죠. 2주 뒤 평일 저녁에 생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보통 상견례는 주말에 하는 게 맞지만 예비 박가사돈께서 주말에 출장이 잡혀 해외에 나가야 한다면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셨다더군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나가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약속 시간에 맞추어 상견례장으로 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돈 되실 분들도 도착하셨죠. 양가 식구들이 한 곳에 모여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상견례가 시작되었어요. 어느 상견례나 똑같듯 인사치레부터 시작해서 딸과 예비 사이의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오가고 있었죠. 그렇게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본격적으로 식사가 나오려는 듯 직원분들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더군요. 그런데 어떤 젊은 직원 한 명이 들어와 음식을 세팅하다가 제 남편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는 남편이 유심히 보는 듯 했어요. 그냥 흘기 보고 지나가는 게 예를 들어 예비사돈분들도 시선을 느낄 정도로 뚫어지게 보았죠. 저는 그 직원의 행동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앞에 예비사돈분들도 계시고 하니 유머를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저기, 제 남편 얼굴에 뭐 묻었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그러나 그래도 사람 얼굴 많이 쳐다보면 기분 안 좋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분 같아서 넋을 놓고 쳐다봤네요.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직원은 저의 말에 흠칫 놀라며 죄송하다고 하면서 도망치듯이 방을 나갔죠. 다행히 제가 남편 얼굴에 뭐 묻었냐며? 잘생겨서 그런 거냐는 유머를 던지니 예비사돈 내외는 남편이 잘생기기는 했다며 신천에 넌지시 던지고는 웃으면서 지나가셨어요.
저희가 상견례 장소로 찾아간 그곳은 음식이 코스로 나오는 고급 음식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직원분들이 식사가 끝날 때쯤 맞추어서 다음 음식을 세팅해 주시기 위해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비 사돈분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두 번째 음식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기다리던 메인 코스 요리가 나왔죠. 그런데 초반에 남편 얼굴에 빤히 쳐다보던 젊은 직원이 또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남편은 흐흠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는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다고 해도 들어올 때마다 쳐다보는 것은 실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젊은 직원이 먼저 남편을 보면서 이야기를 꺼냈죠. 나 기억났어요. 나랑 같이 수영장 다니는 오빠잖아. 아, 나 기억 안 나요. 뭐라고요? 아가씨 참 무례하네. 우리가 이 식당에 들어올 때 아가씨가 방까지 안내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나 휠체어 타고 들어온 거 봤을 텐데. 수영장은 무슨 수영장이야? 아유, 그러게요. 아가씨도 지금 이곳이 상견례 하는 곳이라는 걸 알 텐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제 남편이 어떻게 수영장을 다녀요? 저희 남편은 젊은 직원의 이야기에 무례하다면서 크게 화를 내고 저도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상견례 자리에서 식당 직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차마 예비 사돈 댁을 쳐다볼 수가 없이 민망했죠. 남편은 크게 당황한 듯 얼굴까지 빨개졌고 딸도 연신 예비 사돈께 중요한 자리에 큰 소리 나오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크게 화가 났는지 식당 매니저를 부르고 당장 그 직원을 내쫓으라고 열을 했죠. 그래서 저랑 딸이 얼른 그 직원을 내보내려고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은 더욱더 막무가내로 나오더군요. 오빠 진짜 나 몰라.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어? 왜 이 여자가 진짜 왜 이래?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망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요. 그 직원은 끝까지 남편에게 본인을 모르냐면서 어필을 하려고 했죠.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원 호출용 배려를 넣어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젊은 직원은 식당 매니저가 5억 원 말건 신경도 안 쓰고 본인 얼굴을 남편 코앞까지 가져다 했어요. 대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오빠가 진짜 몰라. 우리 엊그제도 수영장에서 만났잖아. 나도 처음에 휠체어 타고 있어서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속을 뻔했네. 매니저는 급히 방 안에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직원 교육 잘 시키겠다며 연신 사각이 바빴어요. 그리고 난 후 더 개망신을 당하기 전에 나가서 얘기하자며 젊은 직원을 밖으로 끌고 나갔죠. 그런데 저는 그 젊은 직원이 대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따라 나가 젊은 직원에 다그치기 시작했죠. 그쪽 대체 뭐예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내 남편을 수영장에서 만났다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질 않나? 본인보다 나이가 30살은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 족바라고 하질 않나? 아줌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정말로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시려거든 이 사진을 보고 하세요. 제가 큰 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하죠? 그 젊은 직원은 억울하다며 막 오열을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진 하나를 꺼내 저에게 보여줬죠. 그 젊은 직원은 울고불고 하면서도 본인 엄마랑 제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처음에는 성질이나 그 젊은 직원이 내미는 사진을 낚아채듯이 가지고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확인한 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젊은 직원이 이야기한 그대로 제 남편이 사진 속에서 어떤 여자와 다정한 모습으로 있었거든요. 제가 사진을 확인하자 그 젊은 직원은 재빨리 가져가더니 본인은 억울하다면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봐요, 제 말이 맞죠? 저 진짜 억울해요? 하지만 남편이라는 사람 밖에서 몇 번이나 만났었다고요. 엄마랑 셋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본 적 있는데 아무래도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는 게 분명해요. 내 남편이 왜 그쪽 엄마랑 그쪽이랑 영화도 보고 밥도 먹냐고요?
아이 정말 밖에서 만난 사이라고 해도 그렇지. 누가 봐도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곳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것도 오빠라고 부르면서 저도 이런 자리에서 아줌마 남편을 만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휠체어 타고 들어와서 긴가민가 했는데 확실히 제가 아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았고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복수를 하라고 기회를 준 것 같아서 그랬어요. 식당에서 얘기 들었겠지만 지금 저 안에서 내 딸 상견례 진행 중이에요. 누구보다 중요한 자리이고 나 빨리 들어가 봐야 해요.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1시간 뒤에 만나서 합시다. 저는 젊은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상견례가 우선인 것 같아요. 1시간 뒤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통보를 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상견례장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돈 되시는 분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사돈분들은 이미 주은 분위기를 망쳐서 그런지 이해를 해주시는 듯 하면서도 표정이 좋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상견례는 어찌저찌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1시간 후에 그 젊은 직원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아까 못다한 얘기 마무리 짓죠. 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드러나 봅시다.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 엄마와 아줌마 남편은 내 형 관계였어요. 둘이 수영장에서 만나 3년 동안 사죄합니다. 입력하신 내용에 적절한 구두점을 추가하겠습니다. 연애했고요. 그런데 아줌마 남편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우리 엄마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덕분에 나는 부모 하나 없는 코아가 됐고요. 아니네, 그게 무슨... 아니, 제 남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요. 아줌마랑 금방 이혼하고 집 얻어서 셋이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러려면 이 자료를 좋아한다고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요. 엄마는 6개월 안에 이혼하겠다는 그 말만 믿고 가진 돈 다 털어서 줬는데 이후로 아줌마 남편이랑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엄마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요. 네, 우리 엄마가 아줌마 남편한테 넘겨준 돈, 그거 그냥 돈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마한테 남겨준 유산이었어요. 엄마한테는 의미가 큰 돈이었다고요. 저는 젊은 직원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 남편과의 내연 관계였던 것도 모자라 뒤통수를 친 듯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젊은 직원의 엄마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정확히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젊은 직원에게 사진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그 사진을 내 휴대폰으로 찍은 후 일단 사정을 마무리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찾아가 제 사정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급격히 도망치려 했는데 어색한 상황에서 쇳덩구리처럼 바퀴를 굴리듯 손으로 휠체어를 밀어가는 것을 보니 너무 황당했고 어쩔 줄 모르면서 헛웃음이 터졌어요. 어쨌든 남편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몰라서 지켜보다가 결국 잡으러 달려갔는데도 매우 요상한 일로 끝나버렸습니다. 식당 입구 방향에 3분의 1도 가지 못했죠. 당연히 남편은 30초도 되지 않아 저에게 금방 잡혔어요. 휠체어 손잡이가 제 손에 들어오자 남편은 망했다는 듯 한숨을 깊게 쉬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런데 내연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본인이랑 닮은 사람이라면서 자기가 다리가 이런데 어떻게 그러고 다니냐면서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내며 변명만 하고 거짓말만 늘어놓는데 이런 반성 없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휠체어 손잡이 부분에 잡고 식당 앞에 크게 있는 인공호수 방향으로 봉투 속 쓰레기를 털듯이 밀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휠체어에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했어요. 그러나 얼마 버티지 못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호수에 빠졌죠. 남편이 호수에 빠지자 딸은 눈이 2배로 크게 떠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으며 제 곁으로 왔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하반신 마비인 남편은 호수에 빠지자 잠시 눈치를 살피더니 수영을 못하는 척 연기를 했죠. 딸이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며 손을 억지로 막았어요. 남편을 떨어뜨릴 때 보니 관상용으로 만든 것이라며 완전 깊은 호수도 아니었고 수영만 조금 할 수 있다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자 하반신 마비인 남편은 예상대로 수영을 아주 잘해서 혼자 호수를 빠져나왔어요. 딸은 그 모습을 보며 많이 놀랐는지 어떻게 하반신 마비라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힘든 사람이 수영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냐고 하더군요.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에게서 이제 하반신을 마비가 해결되었다는 어떤 자녀가 아버지에게 흉한 질문을 던지며 왜 휠체어를 타고 다니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남편은 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차분히 내게 다가와서 숙이며 잘못을 인정했어요. 이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 이상해하며 일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다시 고개를 숙인 채 부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윤지의 하반신 마비도 치료되었는데 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딸은 충격을 받아 아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물으며 아빠, 당신이 한 행동이 무슨 뜻인지 해명해 주세요. 가족에게 바람을 피웠고 돈을 튀어뜯기도 한 사실의 거짓말이 밝혀지면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그런 행동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라며 딸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아이,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쳐서 다른 생각했던 거 맞아. 다 인정할게. 그런데 나도 이유가 있었어. 무슨 이유야?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했고 아이디귿 인터넷을 찾아보니 수영이 재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갔던 거야. 거기서 여자 만나 한눈을 판 건 맞는데 어느 순간 나 때문에 고생하는 식구들 놔두고 여기서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랑은 연락을 끊었던 것뿐이야. 그리고 이제 수영장은 안 다니니 걱정 안 해도 돼.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본인이 저지른 일을 가족들 핑계대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저에게 들키니까 본인만 살겠다고 급하게 핑계대는 게 보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괜히 가족 핑계대지 마의 결과만 보면 당신이 바람을 피운 것이 맞아. 참, 낯짝도 두껍네. 나 몰래 바람 피우며 여자한테 돈까지 뜯어놓고 나랑 윤재 앞에서는 착한 아빠 남편 노릇하는 거지?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내 연녀는 당신한테 뒤통수 맞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던데 그건 알고 있니? 그런데 놓고 지금 본인만 살겠다고 내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핑계대며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야? 그건 나도 그 여자가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 돈은 마련하는 대로 금방 돌려주려고 했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럼 그 여자한테 뜯은 돈은 어디다 썼는데? 그 돈은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어. 나이가 많아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도 자식 노릇 못 하니까 먹고 사는데 쓰시라고. 아이고 늘상 형 뒤에 숨어서 효도할 생각도 없었던 인간이 이제 와서 효도하겠다며 어머니한테 돈을 드렸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겨 자빠지겠다. 남편은 끝까지 빠져나가 보려고 했어요. 말까지 더듬으며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인 게 크게 티가 났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더군요. 그런데 딸은 옆에서 가만히 저와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더니 그럼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여자들한테 돈까지 뜯으면서 살았던 거냐고 자주 난리를 쳤어요. 이런 사람이 내 아빠라니 너무 창피하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고 저는 일단 호수에 떨어지며 옷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손을 잡아 끌어 지문을 인식시켰죠. 처음에는 남편이 절대 휴대폰 질문을 찍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더는 숨길 게 없다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러나 저는 이미 눈이 뒤집혀져서 당장 휴대폰 지문 찍으라고 숨길 게 없는데 왜 지문을 안 찍으려고 하냐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모든 걸 포기한 듯 한숨을 깊게 쉬더니 지문을 찍어주더군요. 저는 휴대폰 화면이 열리자 곧바로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휴대폰을 보니까 불륜의 정황은 다 지은 것인지 보이지 않았지만 문자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결제 알림 문자가 온 것을 보아 수영장은 아직까지 다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문자 내역을 보고 수영장 이제 안 다닌다면서 왜 일주일 전에 결제한 내용이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황했는지 후불 결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남편의 새빨간 거짓말에 나중에는 놀랍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남편의 휴대폰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80세 노모 시어머니와 나눈 문자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랑 안부나 주고 받았겠지 싶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보이는 내용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세히 확인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를 보니까 일부러 이런 짓을 했다고 작성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나이가 있어서 중간중간 오타가 있어 알아보기가 힘들었지만 은근히 남편에게 잘하는 거라고 옹호하는 느낌의 답변을 보냈더군요.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죠. 하지만 전에 나누었던 문자들을 싹 다 살펴보니 남편은 저에게 돈을 좀 뜯어내고 갈취해서 곧 이혼을 할 예정이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장가를 갈 거라는 식으로 시어머니와 문자를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수영장에 다니며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다고도 했어요. 보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돈도 꽤 있고 예쁘장해 분명 시어머니도 마음에 들 거라면서 작업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화가 날 대로 났고 남편에게 난리를 쳤죠. 나한테 돈 뜯어내고 갈취해서 이혼을 하겠다고. 지금 수영장에 작업 중인 여자가 있어. 아니 생긴 건 개만도 못한데 무슨 여자들이 벌레꼴이 됐고요. 그리고 돈 많은 여자가 당신을 왜 만나 그것도 도움까지 줘가면서. 다름없는데 봐주는 인간들이 있는 것도 신기하다고 했어요. 그게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이게 뭐야? 나 아빠 때문에 시집은 다 갔어. 시부모님 앞에서 개방신 당했고 소문 다 나게 생겼다고. 여기 시부모님이 잘하신 음식점인데 분명히 저 안에서 직원들끼리 이러쿵저러쿵 갈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쩔 거냐고. 미안하다. 윤지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몸이 불편하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고 나는 아빠 존경했어. 그런데 이게 뭐냐고. 다시는 아빠 얼굴 안 봐. 아빠도 딸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딸은 이번 일로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아빠 얼굴 안 보겠다며 큰 소리를 냈죠. 저 또한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을 할 테니 소송이나 준비하고 있으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딸을 챙겨서 식당을 나와 곧장 집으로 갔죠. 그런데 남편도 저와 딸 이름을 부르면서 뒤따라오더군요. 그것도 휠체어까지 식당에 내던지고 뛰어서 왔어요. 그러나 저는 집에 먼저 들어가 문을 잠궜죠. 차마 비밀번호를 바꿀 시간이 없어 도어락이 건전지까지 빼놓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빌더군요. 그러나 저는 남편 짐을 대충 싸서 밖으로 내던진 후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집에 발도 붙이지 못한 채 내던져진 짐 2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아주버님 집으로 간 듯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다음 날 아침부터 저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며 이혼만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싹싹 비는 거예요. 아주버님도 전화가 와서 동생이 100번 1000번 잘못한 일이지만 그 나이에 이혼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면서 한 번만 봐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했고 번복은 없다는 말을 하면서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소송을 미루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소장을 받은 남편은 눈치도 없이 딸에게까지 연락을 한 듯 보였어요.
들어보니 저를 설득해주면 안 되겠냐는 헛소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딸은 본인에게 아빠라는 사람은 없다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며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했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로 살고 있던 집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딸은 이번 일로 파혼을 당하게 되면서 아빠에게 실망이라며 지금까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죠. 그리고 전 남편은 이혼 후 작업하고 있다는 여자에게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상견례장에서 남편 휴대폰을 확인할 때 전 남편이 작업하고 있는 여자의 전화번호를 제 휴대폰으로 보내 놓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해서 전 남편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알려줬죠. 그랬더니 하반신 마비인 그 같았어요. 남편은 나름대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았는데 결국 실패를 한 듯 보였죠. 이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하반신 마비로 속여 진단금을 받은 것을 고발하게 되면서 함께 소송이 진행되었고 지금 전 남편은 사기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전 남편에게서 할 말이 있으니 면회 한 번만 와 달라는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갈까 말까 하다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어디 한번 들어볼까 싶어서 찾아갔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예상보다 더 초췌한 모습으로 있더군요. 할 말이 뭐야? 나는 당신이랑 오래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나 돈 좀 넣어주면 안 될까? 여기서는 돈이 많아야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돈 한 푼 없으니 버티기가 힘들어서 전 남편의 그곳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듯 보였죠. 내가 왜야? 잊었어. 우리 이혼한 사이야. 지난번에 휴대폰 보니까 필요에 따라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더만. 이제는 너 봐줄 인간이 없어. 아, 그럼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당신 어차피 돈 한 푼 없는 거지 맞잖아. 내가 오죽하면 당신한테 전화해서 이런 부탁을 할까? 아이, 한 번만 도와줘. 나는 당신 도와줄 생각 코딱지만큼도 없고. 아, 배고프면 그냥 손가락이나 빨아. 그리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빛 다시 보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길 바래. 아, 그리고 윤지가 본인은 아빠 없으니까 평생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래. 저는 그렇게 전 남편의 처음이자 마지막 연애를 마치고 나왔어요. 얼굴을 보니 아주 꼴이 우습더라고요. 이 운동하고 소송을 여러 차례 겪은 데다가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으니 아무래도 제정신일 순 없겠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정신교육 좀 제대로 받고 개과천선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못된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잘못된 일을 행하면 나중에는 잘못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와 딸은 전 남편과는 다르게 앞으로 못된 짓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기로 다짐했답니다. 저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 웃는 날도 늘어나고 행복한 일도 많이 생기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저희 모녀 앞으로 당차고 행복하게 살라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